네, 포양중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10강 실학이 지향했던 조선은 어떤 모습일까? 이런 주제로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교과서는 196쪽부터 200쪽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 전에 영상을 하나 보고 올게요. 네, 여러분 영상 하나 잘 보고 오셨죠? 여러분 영상에 나온 인물이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정약용이라는 인물이죠. 우리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인데 요 인물이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울 실학이라는
요 학문의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목민심서라는 걸 좀 다뤄줬어요. 그래서 정약용이 수령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올바른 목민관, 수령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그 영상에 대해서 다룬 지식 채널 영상이었는데요. 이 정약용 같은 실학자들은 어떤 수령에 대한 얘기만 한 게 아니라 이 조선 후기에 많은 농민들이 당면했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사회 모순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장과 저술들을 많이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배울 주제, 새로운 사회에 필요했던 학문 실학,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학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학의 유형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으면 이번 강의를 잘 들은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 들어가기 전에를 잠깐 볼게요. 조선 후기 사회가 급변한 상황에서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성리학은 여러분 성리학 여러분 기억나겠지만 무슨 상복 가지고 싸우고 그랬죠. 예성 논쟁 이런 거. 그런 게 사실 실제적으로 백성들의 삶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지 않았겠죠. 당장 먹고 살기 힘든 백성들한테 인간의 본성과 심성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자, 점점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농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힘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식인들은 지금부터라도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학문은 없을까? 그거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죠. 그게 바로 실학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조선 후기 지식인들의 새로운 학문 동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실학에 대해서 봅시다. 실학. 실학을 이렇게 좀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요런 정의가 나옵니다, 보통. 자, 굉장히 말이 어렵죠. 18세기를 전후해서 당시 사회 모순에 대한 반省결과다. 그래서 범유학적이고 탈성리학적인 경향을 가졌다. 그러니까 유학의 한 일파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리학적인 어떤 추상적인 학문은 아니라는 거지. 자, 왕도 정치란 무엇이냐면 왕도 그냥 자기 멋대로 독재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는 게 아니라 왕도 어떤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민본과 위민이라는 어려운 단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거야. 그런 걸 위한 어떤 학문적인 사상적인 뒷받침이 실학이라는 거지. 자, 실학은 그러면 어떤 배경에서 등장하게 됐느냐? 일단 보시면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농민층이 분화해요.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농민들은 어떤 농업기술 발전에 힘입어서 부유한 농민으로 성장을 하고요. 일부 농민들은 뭐 전란 이후에 어떤 사회적인 혼란을 이겨내지 못하고 소작농, 그러니까 자기 땅을 갖지 못하고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짓는 그런 소작농으로서 몰락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되죠. 자,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상업하고 수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의 양반 중심의 신문제가 흔들리게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 강의에서 뭐 매간 매직한다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여기 보시면 분홍이나 아니면 상업으로 많이 돈을 번 사람들은 계속 그 평민으로서의 그런 부당한 부담을 계속 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번 돈으로 양반 신분을 사는 거지. 그렇게 되니까 신분제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런 배경. 그 다음에 이런 저번 강의에서 봤지만 붕당 정치가 변질되고 세도 정치가 등장하면서 소수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점점 정치가 부정부패로 물들게 되는 그런 상황. 그리고 당시에 이제 외부에서 이제 서양에서는 대항해 시대를 거친 다음에 이제 점점 외국 세력이, 그러니까 서양 세력이 동아시아로 진출하는 딱 그때 타이밍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서 조선에도 이제 서학이라고 해서 서쪽의 학문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뭐 천주교 같은 종교 또는 서양의 과학기술 같은 게 전래되기 시작하죠. 신진 그런 학문이 들어오니까 우리 내부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요. 청나라의 학문도 영향을 미친다. 청나라의 학문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엔 청나라도 서양 학문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배경에서 이제 더 이상 옛날에 관념적인 추상적인 성리학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주목하면서 당면한 문제를 개혁할 수 있는 실제적인 학문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이제 후대 역사학자들이 이 당시에 그런 학문적인 경향을 묶어가지고 실학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 근데 이 실학이라는 건 뭐 일단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여러분
당시에 어떤 뭐랄까 당시 학자들이 우리는 중농학파야 뭐 이렇게 표방한 것까지는 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후대 역사학자들이 구분 지은 건데, 일단 여러분이 당시 실학자들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위해서 유형을 지은 이렇게 좀 묶은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참고하신 다음에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얘기하는 여러 학자들의 주요 주장으로 묶어본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세요. 자, 지금부터 얘기하는 실학자들은 주로 농민들의 그 힘듦을 많이 이렇게 주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농업 중심 사회 기억론, 중농학파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에 유형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책에 반개수록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주장한 게 뭐냐면, 신분별로 토지를 재분배하자. 그래서 여러분 조선 후기로 가면 갈수록 소수의 사람들이 광범위한 땅을 독점하는, 그리고 많은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해가지고 빈궁한 삶을 사는 그런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유영호는 뭐라고 하냐면, 신분제도 자체를 완전 부정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신분제도를 어느 정도 전제로 깔고 그 전제 하에 토지를 재분배하자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 한편으로 과거제, 이제 이미 막 문란하고 인재를 등용하는 관문으로서 의미를 상실한 과거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요. 그다음에 노비제 같은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죠. 그리고 또 여러분, 이익이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익이라는 사람은 성호사설이라는 게 대표적인 저서인데, 이 사람은 한전론이라는 걸 주장해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당시에 많은 농민들이 소작농으로 전락하면서 빈곤해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한전, 이렇게 영업전이라는 걸 줘요. 최소한의 토지죠. 그리고 그걸 한정시켜요. 그거는 절대 팔 수 없다. 한정 짓는 거야. 그래서 생계 유지에 필요한 일정한 토지, 그 영업전을 정하고 매매를 금지시키자. 그렇게 해서 분배하자. 뭐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이익은.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의 남양주시 대표인물 정약용이라는 사상가는 목민심서나 경세유표 등을 저술을 했는데, 이분은 여전론이라고 해서 토지를 마을별로 공동 소유하고 공동 경작하고 수확물을 또 공동 분배하자, 뭐 이런 걸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서양 사상으로 따지면 약간 사회주의 느낌이 좀 나긴 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 세 분의 공통점은 농토의 어떤 재분배, 농민들의 어떤 삶을 개선하는데 주요 초점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분배예요, 결국에는. 자,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상공업에 더 중점을 두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상업중심 사회기억론 또는 중상학파 또는 북학파라고도 불려요. 북학파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청나라의 어떤 학문을 배우자라고 하는 주로 사상가들인데, 대표적인 사람으로 유수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서로 뭐 우서 같은 거 있는데, 이 사람은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화, 전문화를 표방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양반이죠. 선비, 그다음에 농민, 이건 뭘 만드는 장인들 있죠. 상은 상업을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어떤, 그동안 선비 중심의 사회였잖아. 근데 나머지 사람들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걸 주장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홍대웅이라는 또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관련해서는 영상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과학 사상서이자 철학 소설인 의산문답. 이 책에는 허자와 시롱이라는 두 명의 가상인물이 등장한다. 실학자를 상징하는 시롱과 공리 명분에만 치우친 허자라는 인물이다. 의산문답은 허자라는 인물이 의무려 산을 오르는 것으로 시작된다. 허자는 30년 동안 공부하고 세상에 나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으나 듣는 사람마다 비웃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에 탄식하며 중국 북경에 가서 60일 동안 묵으며 선비들과 얘기했으나 자신을 알아주는 큰 인물을 만날 수 없었다. 할 수 없이 허자는 돌아오는 길에 중국과 조선의 경계에 있는 의무려산에 올랐다가 시롱을 만났다. 허자는 먼저 시롱에게서 기존의 유학 공부가 헛된 것임을 통렬하게 지적받았다. 그리고 둘은 문답을 시작했다. 먼저 천문과학에 대해 허자가 물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은 원이요 땅은 네모라 했는데 왜 땅이 둥글다고 하십니까? 시롱의 대답. 모든 물체의 형태가 다 둥그니 땅도 그렇다.
땅이 해를 가려 월식이 될 때 둥근 것은 땅의 형체가 둥글기 때문이다. 시롱은 월식 현상으로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허자의 질문과 시롱의 대답이 이어졌다. 중력의 개념에 대한 것이었다. 새의 깃털이나 짐승의 털처럼 가벼운 것도 모두 밑으로 떨어지는데 무거운 땅덩어리가 지금껏 떨어지지 않은 까닭은 무엇입니까? 우주에 어찌 위아래의 형세가 있겠느냐. 땅덩이는 하루에 스스로 한 바퀴를 도는데 그 속도는 번개보다 빠르다.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에 세력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땅이 끌어당기는 힘이다. 또한 시롱은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했다. 이른바 우주 무한론이었다. 무수한 별들이 하늘에 흩어져 있는데 오직 이 지구만이 하늘의 중심에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우주관, 이는 만물평등 사상으로 이어진다. 사람의 입장에서 만물을 보면 사람이 귀하고 만물이 천한 것이 된다. 하지만 만물의 입장에서 사람을 보면 만물이 귀하고 사람이 천한 것이 된다. 이런 이치로 볼 때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이나 만물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는 우주론의 측면에서 지구와 수많은 별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고 해서 지구 중심주의를 부정합니다. 또 자연관의 측면에서는 인간이 갖추고 있는 이러저러한 기능들이 다른 동식물과 차이가 없다라고 해서 인간 중심주의를 또 부정합니다. 또 역사 문화관의 측면에서 보자면 문명과 야만의 차별이 매우 자의적인 것이다 라고 해서 중국 문화 중심주의를 부정합니다.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들어선 청나라. 당시 청은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번성하고 있었다. 홍대용은 이런 청나라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는 입장이었다. 이것이 바로 홍대용의 실학 정신이었다. 네, 여러분 영상을 좀 보고 오셨는데 홍대용이라는 사람은 의사문답이라는 주요 저서가 있고요. 약간 과학적인 업적을 좀 남긴 사람이죠. 이 사람은 보시면 그래서 지전설이라는 걸 주장해서 우주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무한우주론 그리고 그런 걸 통해서 중화사상 그동안에 여러분 성리학적 질서에 의하면 한쪽 중심의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었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중국을 많이 섬겼고 그랬는데 그런 중화사상을 비판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신분제 철폐를 주장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박지원이라는 인물도 있어요. 이 인물에 대해서도 역시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당시 허위의식에 빠진 세태를 비판을 하면서 학문의 목적을 백성에 유용하고 국가에 유익한 그 실용성을 바탕에 둔 학문을 했던 그 실학 사상가로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고 오셨죠? 자, 박지원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유명한 저서를 많이 썼죠. 여러분 국어 시간에도 많이 보게 될 텐데, 뭐 열하일기, 양반전, 그다음 허생전 등등 그런 거 많이 썼어요. 여러분 보시면 영상에서 나왔지만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저기 청나라 쪽으로 한번 사신으로 다녀오죠. 그래서 거기를 갔다 오면서 어떤 기록을 한 게 열하일기고,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사회적 문제의식을 담아서 펴낸 게 뭐 양반전, 허생전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저서를 통해서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수레와 선박 이용을 주장하고요. 또 양반 제도를 많이 비판했었죠. 여러분 그리고 또 대표적인 인물로는 박제가라는 인물도 있어요. 역시 이 인물에 대한 영상도 하나 보고 올게요, 여러분.
네, 잘 보고 오셨죠, 여러분? 자, 박제가의 대표적인 저서에는 북학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영상에서 보고 오셨죠? 자, 이 박제가라는 이 실학자는 소비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청과의 교육을 확대하고 소비를 해서 소비를 자극해서 생산을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수레와 선박 이용은 박지원과 똑같은 주장을 했고요. 신분차별 타파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실학자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일단 유형별로 좀 구분해서 봤죠. 중농, 중상 이렇게 좀 봤는데 이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한 영상이 또 하나 짧게 있어요. 그걸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란 양난으로 국토는 황폐해졌다. 국내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농업 생산력은 점차 회복되고 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상업이 발달했다. 하지만 수확을 해야 하는데 땅이 넓어서 땅도 없이 노는 남정네들 우리 논에서 일 좀 하시오. 아이고 이번 농사는 좀 괜찮은데 그놈의 세금 때문에 또 남는 게 없네. 일부 양반 가문에서 광대한 토지 농장을 소유했던 곳과는 달리 많은 농민들은 땅이 없거나 아주 작은 땅을 경작했다. 게다가 16세에서 60세까지 농민 장정은 군대를 가야 하는 군역을 져야 했기 때문에 몸으로도 때우고 세금은 세금대로 내는 등 조세 부담이 커 백성들의 삶은 어렵기만 했다. 암행어사 정약용의 시문에서도 당시 백성들의 피폐한 삶이 그대로 담겨있다. 이놈의 농사는 아무리 해도 세금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 나 한양 가서 장사 날란다. 그래도 조선에서 농사지.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여러 개혁안이 등장했으니 바로 농업 중심의 개혁론과 상업 중심의 개혁론이다. 국력이 점점 쇠락하던 조선에 필요했던 개혁안. 18세기 전반에서 19세기 전반에 서울과 경기 지역을 중심으로 실학이라는 새로운 학풍이 등장한다. 백성들을 위해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줘야 하오. 각 가정에 영업전을 지급하고 매매를 금지한다. 토지 분배를 통해서 자영농민을 육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농업 중심의 개혁을 주장했던 유형원, 이익, 정약용 등의 실학자들. 농민에게 균일하게 토지를 나눠주는 균전제, 각 집마다 한정된 토지를 배분하는 한전제, 공동경작, 공동분배 개념을 도입한 여전제와 정전제는 당시 조선의 상황을 타파할 개혁안으로 등장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등장한 또 다른 개혁론자들이 있었으니 산업공상의 신분제에서 가장 비천한 직업이라고 여기던 상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상업 중심의 개혁이다. 박지원, 박제가, 홍대용을 중심으로 한 이들 개혁론자들은 상업을 중심으로 생산력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양의 과학 문명을 들여와 부국강병을 이룹시다. 수레나 선박을 이용하고 화폐를 써서 상공업을 부흥시킵시다. 소비를 권장해서 생산을 활발히 합시다. 농업과 상업. 과연 당시 조선 상황에서 필요한 개혁안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이들 각 개혁론자들의 사상을 오늘날 대한민국에 적용한다면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필요한 경제정책은 무엇일까?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실학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훑어봤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실학의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런 의의는 뭐가 있냐면 19세기 후반에 우리 이제 중3 되면 배우는데 개화 사상가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개화 사상가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건 조선 후기에 이런 실학자들의 어떤 학문 연구 토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었던 게 있고요. 한계로는 이 사람들이 주로 제야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개혁안이 국가 정책에 직접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은 좀 아쉽다고 할 수 있죠. 물론 여러분 알다시피 정약용 같은 사람들은 정조와 굉장히 친밀했고 정조가 등용을 해서 여러분 정약용이 만든 거중기를 활용해서 수원화성 만들고 이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후대에 남아있는 정약용의 많은 학문적인 저술들은 사실 정약용이라는 인물이 천주교 있다가 유배당하거든요. 그 이후에 유배지에서 쓴 거란 말이야,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 많은 어떤 학문적인 성과가 국가 정책에 직접 반영되지 못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물론 정조 시기에 많은 실학자들이 등용돼서 활약을 하긴 했지만 더 많은 학문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리고 정조가 여러분 갑자기 죽잖아요. 그 다음에 세도 정치가 등장하죠. 그러니까 이 실학자들의 어떤 연구 동향이 많이 반영되지 못했고 계속 정치는 썩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10강 실학이 지향했던 이 조선은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배움 일지를 작성해 주세요.